국민의힘은 그 가운데 조건이 있었어요. 부산저축은행은 빼고 특검하자.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는 빼고 특검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항의를 한 것이고 네. 가차 없이 성역 없이 모든 것에 대해서 특검을 하고 아니 왜 정말 당당하고 이렇게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왜 다음에 당선되면 누가 당선되든지 대장동에 대해서 특검하고 문제가 있으면은 대통령도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를 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 어떻게 대통령직을 거냐 뭐 윤석열 후보는 뭐 검찰이 수사하면 되지라는 식으로 계속 말을 피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여러분들께서도 이 과도한 네거티브 때문에 많이 또 이 얘기를 하냐라고 생각하실 것 같고 저도 사실 경제 전문가가 왜 대장동 얘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지 안타깝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정말 이거 정말 누가 잘못했는지는 나중에 밝혀야 되고 누가 당선되든 책임도 질 수 있는 사람이 더 당당한 것이 아닌가. 왜 윤석열 후보는 지금이라도 당선돼도 만약이라도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라고 한마디를 못 하실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사전투표장에서 터진 초유의 관리 부실 파문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본투표를 앞두고 선관위의 공정성과 신뢰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선거가 끝나도 후폭풍이 상당할 것 같아서 우려스러운 상황인데요. 제20대 대선 막판 이슈들 차분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최지은 대변인, 국민의힘 선대위 원희리 대변인, 김민아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선거를 이제 코앞에 둔 상황에서 사전투표 당시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일단 본투표 때는 사전투표 때는 좀 다르게 운용을 하겠다. 확진자와 격리자용 임시기표소 설치하지 않고 오후 6시부터 일반 유권자들이 투표가 종료된 후에 이제 투표를 하는 개선 방안을 내놨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뭐 공정성과 신뢰가 이미 무너졌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서 좀 걱정하는 거는 유권자들이 자신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러 나오지 않을까 봐 그 부분에 대한 또 걱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네, 뭐 저는 선관위가 이번에 굉장히 잘못했다고 생각하고요. 뭐 이게 공정성이나 설마 민주주의에 대한 뭐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보이진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제 이후에 뭐 CCTV를 다 확인한다든지 조사까지도 다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만 저는 사실은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준비 없이 제대로 준비 없이 이렇게 소홀하게 투표를 관리를 했나 여기에 대해서는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확진자들을 투표하면서 그 투표용지를 보관하고 이렇게 다루는 것에 대해서 따로 별도 임시 투표장을 만들면서 문제가 조금 더 시작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전에 충분히 왜 준비하지 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대선 이후라도 선관위에 대해서 좀 강하게 문책을 해야 되고 심지어는 뭐 선관위의 뭐 개혁까지도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확진자 격리자 있는 건 이미 알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번에 기존 투표율이 한 26%대였는데 사전 투표율이 뭐 30%를 넘을 수도 있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도 알고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봤을 때는 지금 있었던 어떤 직접 민주주의 또 비밀 투표의 어떤 훼손 이 부분은 좀 선관위가 좀 반성을 크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단순히 반성을 해서 끝날 일이 아닌 거고 네.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책임이요? 저희가 거취 문제도 나오는 거고 노정희 선거관리위원장이 이거는 책임을 져야 할 일이고 사과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입 다물고 있는 거 보면 네. 책임질 생각이 없다라는 게 지금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부실도 반복이 되면 이게 부정이 된다라는 얘기가 좀 있다는 거죠. 소쿠리 투표라는 거 상상이나 해봤습니까? 저희가 상임위에서 그동안에 국회에서 수없이 많이 지적을 좀 했습니다. 자, 이제 그 확진자가 이렇게 많이 나올 것이고 100만 명 이상 늘어날 것이고 여기에 대한 사전 투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경고 뭐 숱하게 많이 했죠. 네. 그럴 때마다 뭐 선관위 대답은 잘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준비 잘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다 거짓이었고 막상 해놓고 보니까 이건 초유의 사태가 아니라 예견됐던 사태였었다. 그럼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아무도 책임질 생각이 없다. 그리고 대통령은 유체이탈 화법으로 그냥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상황.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조혜주 상임위원 사태 때부터 예견이 됐던 거죠. 문재인 대통령 캠프 때 인사를 가장 중립적이어야 되는 선관위의 상임위원으로 임명을 해놓고 더군다나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하시는 대법관 이재명 후보 무죄 판결 났을 때 그때 찬성표 던지셨던 그런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혹이 제기됐던 분들 이런 분들을 위에다 앉혀놓으니 선관위가 제대로 중립적으로 돌아가겠느냐 이런 국민적 질타를 자초를 했었던 것인데 그것이 현실로 드러난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게요. 말씀을 주신 것처럼 죄송합니다. 말씀을 주신 것처럼 선관위의 뭐 공정성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안들이 분명히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고 이번 사안으로 그러니까 사전 투표에서 있었던 논란들이 좀 방점을 찍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무능한 거하고 이제 불공정한 거는 좀 구분해 가지고 얘기를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사전 투표가 이렇게 된 거는 확진자하고 그다음에 격리자들을 네. 동선은 분리를 해야겠는데 그런데 투표함은 한 투표소당 하나여야 되고 공직선거법상 그렇습니다. 있죠. 이 규정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확진자들하고 격리자들이 직접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것을 같은 시간에 하려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무슨 소쿨이라든지 무슨 박스라든지 이런 게 등장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평소에 하지 않는 어떤 투표 행위를 이 평소에 이제 선거 관리를 하지 않는 그런 공무원들이 이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모로 현장에서 이제 무리수가 이제 발생을 했던 네. 거고 그리고 이것을 이제 원일이 대변인님 말씀해 주신 대로 국회에서 좀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이 투표 시간 자체를 연장을 해라. 그래서 일반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난 다음에 사전 투표에 있어서도 투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선관위가 문제가 없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해서 이렇게 된 것이고 본 투표는 결국은 그 시간을 완전히 분리해 가지고 실시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인데 다만 이제 지금 말씀하신 이제 중립성과 관련된 거 공정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제 국민의힘에서 그동안 문제 제기했던 그런 것들이 또 중앙선관위를 더 흔들어버린 측면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게 지난 총선에서 이 현수막 문구 가지고 문제 제기를 많이 했잖아요. 뭐 네네. 예를 들면은 내로남불은 왜 안 되는 거냐. 뭐 위선, 오만 뭐 이런 거 안 된다 그랬었죠. 그렇죠. 그게 왜 안 되는 거냐 이렇게 돼가지고 논란이 컸는데 근데 좀 엄밀히 보시면 그 문구가 안 된다고 한 게 대상이 뭐냐면 투표 동료 현수막이에요. 네네. 일반적으로 선거운동하는 현수막이 아닙니다. 투표 동료 현수막이라는 거는 투표를 하라는 취지로 각 당에서 거는 현수막이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여기에 있어서는 투표를 하라는 메시지만 들어가야지 특정 정당이나 뭐에 대한 어떤 후보에 대한 찬반에 연상되는 메시지는 넣지 마라라고 한 게 그때 중앙선관위의 이 해석이었던 방침이에요. 거죠. 근데 네. 이거를 문제 제기하고 이게 이제 중립적이지 않다라고 강하게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돌아다니면서 보시면 투표 동료 현수막이 어떻게 돼 있냐면 예를 들면 뭐 유능한 경제 후보에 투표를 하자는 등, 네. 그다음에 뭐 법카 후보는 막아야 된다는 등 이런 식의 표현들이 투표 동료 현수막에 막 들어 있습니다. 이거는 선거운동에 쓰이는 현수막은 선관위에서 이제 도장을 찍어야 되고 그렇죠. 각 동별로 몇 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데 이 투표 동료 현수막은 거기 외거든요. 그러니까는 일종의 편법 선거 운동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결국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 중립성에 관한 제가 볼 때는 좀 과도한 어떤 문제제기나 이런 것들이 더 이제 큰 어떤 공정성이 훼손되는 부분으로도 이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상당히 이제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뭐 원일이 대변인님 말씀하셨지만 근본적으로는 중립성 논란이 있는 인사가 선관위원이 되고 또 선관위원장도 그 부분에서 논란이 있었던 것서부터 사실은 또 시작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네. 제가 볼 때 이 불공정과 관련된 논란은
이 선관위를 구성하는 것부터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일련의 과정이 다 사실은 여야의 공이 책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투표와 관련된 논란이라는 거는 이거하고는 별개로 봐야 합리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투표 관련 논란은 별개로 봐야 된다. 근데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몰랐을까? 사실 사전 투표에 대한 우려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신뢰를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분들이 유권자들이 계시다면 더더욱 사전투표만큼은 조금 더 철저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사전투표에서 본인이 기표한 거를 다른 사람이 가져가고 그다음에 기표를 하려고 용지를 열어봤더니 도장이 찍혀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사전투표에 대한 앞으로의 어떤 신뢰성 저하를 좀 가져오지 않을까 길게 그래서 좀 유권자들의 소중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축소되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도 좀 되거든요. 예, 그게 본질이죠. 그게 핵심입니다.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세세하게 사전투표냐 본투표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네. 선거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을 자초하는 것은 선관위가 정말로 책임져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이제 세 가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일을 제대로 못하느냐는 무능의 문제가 있는 거고 부실의 문제죠, 이거는. 네. 그리고 왜 이렇게 불공정하게 하느냐? 왜 여당에 치우쳐서 공정한 심판 노릇을 해야 되는 선관위가 왜 자꾸 야당한테는 아주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고 여당한테는 느슨한 잣대를 들이대냐는 이른바 불공정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게 다 합쳐지면은 국민들이 야 이거 이러다가 진짜 부정선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는 게 이런 걱정이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네. 저희 야당 입장에서는 입장을 제가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마음을 먹고 나왔는데 예. 맨 마지막 이렇게 총체적으로 부실하고 이렇게 불공정하다 보니까 부정선거 아니냐라는 거 이거 저희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 없고 네. 저희가 오히려 이 부정선거 프레임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선거 자체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그래서 투표를 하지 않아서 국민의 민심, 이 정권 교체 열망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니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저희는 명확하게 선을 긋고 이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이런 의혹들이 나오게끔 하는 이 선관위의 무능과 부실과 이 불공정 행태 이거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럼 책임을 져야 되는데 대통령이 나서서 마치 남의 일 하듯이 이거 일 좀 제대로 좀 하시랬더니 참 유감입니다. 이렇게 유체이탈로 말씀을 하시니까 아무도 책임져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선관위의 맨 위 상층부를 구성하는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다 친 이재명, 다 친 문재인계를 앉혀놓고 이분들이 공정하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국민들이 처음부터 불신이 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저희가 제보를 받고 현장 나가보면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CCTV가 돌아가고 있대요. 근데 보면 또 먹통이에요. 그리고 또 가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누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국민들이 어떻게 믿냐는 거죠. 갔더니 뭐 코로나 사태를 제대로 예지 못해서 소쿠리 또는 뭐 비닐봉지를 주는데 그 안에 이미 1번 기표가 돼 있는 것이 막 섞여서 들어오고 이러니 국민들이 어떻게 믿고 투표를 하겠느냐. 이런 부실 관리 문제 이거 책임져야 되고 본투표에서는 절대 이런 일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두눈 부릅뜨고 지금 감시를 좀 강화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일단 단순한 실수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지만 단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엄청난 무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잘못했다고 생각하고요. 민주당도 사전투표하는 이 문제 제기, 선관위의 그 확진자 임시투표와 관련된 문제 제기가 있자마자 바로 선관위를 방문해가지고 항의를 했고 네. 저는 원 대변인님 말씀처럼 충분히 선관위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당장 사퇴하라라고 하는 것이 내일이 선거인데 네네. 이 이제 선관위원장이 지금 사퇴하는 것도 제대로 책임을 지는 건가? 가능한 한 내일까지는 최대한 방어를 하고 그 다음에 충분히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오히려 조금 더 우려를 조금 더 최소화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떤 방법이든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퇴까지도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 임명에 대해서 굉장히 불공정하다고 하시는 면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역대 모든 선관위가 대통령 목, 대법원장 목, 그다음에 국회 목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대로 임명은 됐는데 그 다음에 이번 선거에서 좀 충분하게 준비가 못 됐다든지 관리가 되지 않은 면에 대해서는 선관위에 정말 강한 항의를 같이 하는 바이며 동시에 부정투표라는 얘기가 있는데
부정 투표는 아니라는 것도 네. 저도 같이 말씀을 드리지만 네, 네. 이게 여당에 유리하고 야당에 불리하다는 말에는 정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선관위의 이 잘못된 것이 결국은 우리가 여당이기 때문에 모든 정부나 어디서 잘못을 하든 결국은 여당이 잘못한 것으로 이어지는데 이 선관위의 실책이 얼마나 안 좋은 지금 여당 악재입니까? 그래서 이게 선관위가 지금 오히려 여당을 방해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래서 선관위가 지금 뭐 야당에 불리하게 한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네. 노정희 위원장이 사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평론가님? 저는 이제 어쨌든 이 선거를 관리하는 총책임자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최지은 대변인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당장 어렵다 할지라도 이후에는 사퇴를 한다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적인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된다라고 보이고요. 그런데 이 선관위원장이 사퇴를 하면 그런 문제가 해결되는 거냐? 앞으로 그렇죠. 우리가 어떤 선거를 하거나 투표를 할 때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는 거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게. 그렇죠. 중앙선관위의 구성이 어떻든지 간에 결국은 이 실제로 현장에서 투표 관리를 하고 하는 것은 이 시도별 선관위가 있고 선거구별 선관위가 있고 그리고 이 선관위에 다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직원들이 관여해가지고 또 이제 예를 들면 이 시도별로 있는 동사무소 공무원들이라든지 중개센터 네. 공무원들이라든지 다 협조를 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 체계를 계속 점검하고 이 체계를 유능하게 만들지 않으면 앞으로도 어떤 투표에서든지 간에 이런 논란이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는 그런 논란을 다시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인적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겠지만 그걸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 네. 실효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야가 모두 좀 마음에 새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미 무너져 있는 신뢰와 공정성을 다시 세운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일 텐데 해야 되는 일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유권자들이 자신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선관위가 좀 깔끔하게 일을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슈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 중 하나가 대장동 의혹입니다. 대장동 의혹이 뭐 이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선거판을 상당히 좀 지배하다가 최근에 좀 소강 상태를 보였다가 다시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뉴스타파에서 이 김만배 씨,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녹취록을 일단 보면은 박영수 전 특검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당시에 이 부산저축은행 대출 비리 의혹을 수사할 당시에 대검 중수 2과장이었는데 이때 당시에 이 박영수 전 특검 또 윤석열 제2과장을 통해서 사건을 해결했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원희리 대변인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거를 어떻게 보셨어요? 들어보셨죠? 들어봤죠. 지금 화면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 녹취록이라는 게 네네. 시점을 잘 보셔야 됩니다. 지난해 9월 15일입니다. 문제의 김만배 김만배 씨가 예, 화천대유 대주주죠. 화천대유의 대주주이자 이른바 천화동인 1호라고 하는 네. 1,200억을 배당받은 이제 그 전주로 된 사람이죠. 근데 왜 9월 15일인가를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네. 저 녹취는 기본적으로 짝이 끼고 저게 자작극 녹취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희가 보는 근거가 네. 9월 15일이라는 저 시점에 왜 저 녹취가 됐을까? 바로 직전에 네. 언론 보도가 나오기 시작해서 검찰이 김만배를 지목을 해서 이제 수사를 해야만 되는 그런 시점에 몰린 겁니다. 그때 저 녹취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6개월 뒤에 그거를 공개를 했습니다. 자, 네. 시점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재명 후보를 보호를 하고 이재명은 난 사람이야라는 어떤 녹취를 그때 했었던 그 이유. 왜? 이재명을 대통령을 만들어야지 자기네들이 살 수 있다라는 이 구도로 막 몰리고 있던 그 시점에서 녹취가 됐다는 시점. 두 번째, 녹취의 당사자 김만배와 신앙님이라는 그 분. 네. 뉴스타파 전 전무위원이고. 언론노조 제가 위원장으로 개인적으로 알려져 있죠. 다 아는 분들인데. 네네. 녹취에 보면요, 김만배가 형이고 신앙님이 동생처럼 돼 있어요. 반말도 하고. 형이란 표현을 쓰더라고요. 예. 그런데 저 나이 차이가 7살입니다. 김만배 씨가 어립니다. 예, 58년생이고 김만배 씨는 65년생이에요. 네. 7살이나 차이가 나는 진짜 형은 신앙님이고 동생이 김만배입니다. 네네. 개인적으로 제 언론계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후배 관계가 굉장히 엄격한 사람이에요. 뚜렷하죠. 그런데 저 녹취에서는 왜 김만배가 형으로 둔갑이 돼 있을까요? 각본대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중간에 보면은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낄낄거리는 소리가 나고 히히거리고 막 웃는 제3자의 목소리가 있어요. 녹취 파일이 짜집기가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개가.
자, 이게 지금 이 내용을 보고 네. 이렇게 각본으로 돼 있는 녹취를 근거로 해서 대장동의 몸통이 윤석열이다라고 지금 몰고 가려고 하는 의도 국민 여러분들이 모르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결정적으로 저기에서 하고자 했던 얘기는 조우형이라고 하는 대출 브로커를 윤석열 당시 검사가 봐줬다라는 거 아니에요? 박영수 변호사 소개해줘서. 그런데 그 이재명 후보가 TV 토론에 나와서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한테 조우형이한테 왜 커피 타줬냐고. 모른다 그랬죠.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 조우형이라고 하는 이 녹취 파일에 등장하는 이 사람이 검찰 조사 결과를 검찰 진술에 가서 한 진술 조서를 저희가 어제 공개를 했습니다. 윤석열 본 적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커피는 다른 검사한테 주는 거를 먹었던 받았다. 거고 네. 이른바 윤석열 커피는 자기는 모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체불명의 짜깁기 돼 있고 자작극 냄새가 농후한 녹취 파일에 나오는 진술을 믿어야 합니까?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간 피의자가 검찰 조서에서 한 그 내용을 믿어야 합니까? 내용은 정반대입니다. 이제 판단은 국민 여러분들이 어느 쪽이 참이고 어느 쪽이 거짓인지 이제 내일 투표에서 국민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사실 이 녹취록이 이 김만배 씨와 말씀을 주신 것처럼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의 대화를 녹취록으로 그렇습니다. 남겨놓은 파일인 건데 그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이 신학림 전 위원장이 뉴스타파에 뭐 돈을 받고 뭐 일하는 용역직이다 이런 보도도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사실관계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다고 보십니까? 네. 민주당 쪽에서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네, 지금 녹취록에 대해서 녹음 파일에 분명히 거기에 윤석열 후보가 뭐 너가 조우영이냐, 뭐 그냥 가라 그러고는 이제 부산저축은행의 그 부실 수사를 덮어줬다라고 나오는데 이제 그게 드러나니까 그 사람 그 말한 사람이 이상한 사람들이다, 아니면 녹음 파일이 짜집기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럼 그동안 굉장히 비슷한 사례로 아직 검찰 조사도 아니고 누군가 말한 그 녹음 파일을 가지고 그분이라는 말이 나왔다면 그분이 이재명이다, 이재명이 범인이다, 뭐 대장동을 설계했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다 그런 녹음 파일이나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국민의힘이 그동안 그렇게 공격을 해놓고서는 지금 똑같은 상황에 그런 녹음 파일로 이런 증거가 우리가 이게 저런 증거가 있다, 정황이 있다라는 보도를 가지고는 어떻게 녹음 파일을 믿을 수가 있냐, 말한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라고 하는 거는 모순이 있죠. 그리고 이게 지금 이 녹음 파일이 하나가 아닙니다. 그동안 수많은 다른 파일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뭐 더 이상 봐줄 수가 없다,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를 공개하면 윤석열은 죽는다, 이런 발언들이 많이 나왔고 이 녹음 파일은 그런 여태까지 있었던 것을 하나 더 연결해주는 추가적인 정황이고 또 가장 굉장히 비슷한 시기에 이게 사실은 저는 대장동 게이트는 검찰 게이트라고 보이는데요. 지금까지 돈 받은 사람 보면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검사 출신이죠. 네. 네,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50억을 받았고 박영수 특검의 딸이 돈을 받은 것으로 지금 보이고 아주 비슷한 시기에 윤석열 후보의 아버지가 김만배 씨 누나한테 집을 팔고 돈을 받은 거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우연입니까? 그리고 지금 이 녹음 파일뿐만 아니라 다른 증거에서도 이 카드가 있으면은 윤석열은 죽는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그때 그 고리가 무엇인가 봤더니 부산저축은행이라는 정말 이 저축은행에서 사기처럼 해가지고 부산에 약 4만여 분의 그 피해자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할머니들 이렇게 어르신들이 이렇게 푼돈 모아가지고 저축해 놓은 것으로 이렇게 사기를 당한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빨리 수사를 안 하고 검찰에서 봐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 수사만 했어도 피해자가 훨씬 줄었을 텐데 봐주기식 수사하고 어느 정도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성으로 충분히 보이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건데 육성 파일이 공개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뭐 이쪽이든 저쪽이든 다 뭐 이래서 문제다 저래서 문제다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선거가 끝난 다음에도 특검을 해야 되는 것이고 확실히 명명백백히 밝혀서 어느 후보든지 누가 당선되든지 이 밝힌 사실을 가지고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우리 국민들께서 충분히 그렇게 알 권리가 있으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지난번에 3차 TV 토론에서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수차례 물었습니다. 윤석열 후보에게
특검 하시겠습니까? 계속 말을 피합니다. 답을 하지 않고 누가 당선되든 이거는 대통령 당선돼도 끝까지 책임지시겠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계속 말을 피하다가 한 서너 번 물으니까 뭐 수사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냐 아니냐라고 특검을 피해요. 네. 근데 수사라는 거는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출신인데 네. 뭐 본인의 뭐 주변 사람들 이 사람은 독립운동처럼 수사한다, 뭐 고의에 앉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본인들의 측근을 검찰 수뇌부에 앉혀놓고 수사를 하겠다라는 건지. 그래서 왜 윤석열 후보는 정말 이게 본인의 잘못이 아니요 왜 특검에 동의하지 않고 누가 당선되든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말을 못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네. 뭐 특검 뭐 저희가 하자고 그랬고 이미 국민의힘이 지난 9월달에 특검법 발의해 놨는데 그게 민주당에서 이런저런 뭐 핑계 대서 안 하고 있는 거는 다 알려진 사실이니까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대통령직이라는 것은 특검을 놓고 한 해 만회해서 하는 어떤 게임의 흥정의 대상이 아닌 거죠. 왜 대통령직을 걸고 특검을 하자고 이재명 후보가 얘기를 합니까? 차라리 그냥 시정에서 모든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팔 하나 걸고 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목을 겁시다라고 얘기를 하지. 대통령직은 그런 자리가 아닌 거죠. 자, 어찌됐든 본질적인 얘기가 아는 거니까 그런 거 가지고 말싸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실관계는 특검을 통해서 앞으로 밝혀질 것이고 누가 대장동의 몸통인 것은 국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니까 국민 여러분들이 설득력 있는 증거물은 제시를 해서 판단의 근거는 제시해 줄 책임이 저희한테 있는 거죠. 자, 이재명 후보가 TV 토론에 나와서 윤석열 후보한테 물었습니다. 조우형, 대출 브로커입니다. 네. 뭐 이름을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네. 그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 조우영이한테 왜 커피 타줬습니까? 물었습니다. 그 얘기는 윤석열 당시 검사가 조우영이라고 하는 피의자를 만났다라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만났으니까 타줬다고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녹취록에 나오는 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윤석열, 네가 조우형이냐? 이 역시도 만났다고 김만배가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게 2021년 11월 24일에 검찰 진술조서입니다. 이 검찰 진술조서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당시 대검 중수부에서 윤석열 중수과장을 만나거나 조사받으신 적이 있는가요? 검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조우영이라는 사람, 이 녹취 파일대로라면 만났어야 하는 그 사람. 네, 대출 아니요, 브로커죠. 없습니다. 네. 저는 윤석열 검사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그럼 국민 검찰 여러분들. 수사 과정에서는 만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거는 법적 효력이 있는 본인의 검찰 진술 조서잖아요. 자, 그러면 조우영이라는 사람이 당사자지 않습니까? 이 조우영이라는 대출 브로커를 윤석열 당시 검사가 봐줬다라는 게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주장이잖아요. 그러면 두 사람이 만났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당사자인 이 사람이 나는 윤석열 검사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만난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커피도 못 얻어 먹었겠죠. 여기 다 나옵니다. 커피 한 잔 마시러 와라라고 한 거는 윤석열이 아니다라고 검찰 진술조서 이렇게 다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자기의 법적 책임이 돼 있는 이 구속력이 있는 검찰 진술조서에 나온 이 조우영의 말을 믿어야 됩니까? 조우영이 윤석열을 만났다라고 지금 허무맹랑한 녹취록을 한 이 사기꾼 집단 김만배의 말을 믿어야 됩니까? 윤석열이 대장동 몸통이라고 몰고 가고자 하는 이재명 후보의 말을 믿어야 합니까? 어느 쪽 말이 더 설득력 있는지를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시청자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이 판단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대장동 의혹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언론을 통해서 접하셨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지금 뭐 아직 분명하게 밝혀진 게 많이 나오지 않고 있다 보니까 혼란스러우실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김만배 씨가 정영학 회계사와 대화했던 녹음이 녹취된 파일이 2020년 10월에 있더라고요. 거기서 보면은 이재명 게이트라는 발언이 나옵니다. 근데 그 이후에 한 1년 정도 지나서 저희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2021년 9월 15일 그 아까 말씀드린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의 이 녹취록에는 이 뭐 이재명 후보의 특혜가 된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좀 앞뒤가 안 맞는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국민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이게 뭐 누가 책임을 지는 거야? 누가 연루돼 있는 거야? 이런 좀 혼란이 있는데 평론가님 좀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지금 진전이 돼 있는지. 이 대장동 개발 의혹이라는 게 뭐 평론가, 기자, 뭐 유권자들 얼마나 피곤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요. 이거를 뭐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일단 이제 첫 번째로 전제를 해야 될 거는 지금 이제 나온 김만배 씨와 관련된 녹취록은 부산저축은행 관련 수사에서 봐줬느니 마느니 하는 이 부분이 그렇죠. 있는 것이고 네네. 그다음에 당시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 대장동 개발의혹과 관련돼서는 최종적인 인허가권자였다. 라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 네네. 그래서 지금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두 네. 가지는 분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동과 부산저축은행. 그렇죠.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봐줬느냐 말았느냐와 그다음에 이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서 이재명 당시 시장이 인허가권자였다라는 것은 이 어느 하나가 맞으면 어느 하나 쪽의 의혹이 맞으면 예를 들면 윤석열 후보가 몸통이 되는 것이거나 이재명 후보가 몸통이 되는 것이거나 그런 게 아니고 네. 둘 다 의혹이 맞을 수도 있고 둘 다 틀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전제를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저 앞에 이제 있는 이제 이재명 게이트 때문에라는 말이 이제 2020년 10월달에 하는 얘기잖아요. 네네. 저 때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장동 개발 의혹이라는 게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이렇게 불거진 상황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기서 얘기하는 이재명 게이트라는 게 뭐냐? 네네. 이거는 김만배 씨한테 물어봐야 알 일인 것 같고요. 그렇죠. 근데 전후 맥락을 볼 때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 당시에 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그거 관련한 무슨 표현을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추측은 할 수가 있는데 정확히 뭘 가리키는 건지는 여기서는 이제 알 수가 없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이 김만배 씨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한테 했다는 이 얘기 이것도 김만배 씨가 일방 주장을 하는 것이고 무슨 의도로 무슨 얘기를 왜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다 사실인지 뭐 이런 건 알 수가 없는데 네네. 다만 몇 가지 반복해서 확인되는 키워드들은 있어요. 첫 번째, 김만배 씨가 이 박영수 전 특검을 박영수 변호사를 네. 윤석열 후보와 가깝다고 생각해서 조우영 씨, 대출 브로커인 조우영 씨에게 소개를 해줬다. 이 부분은 조우영 씨도 인정하고 김만배 씨도 인정하고 그다음에 조우영 씨의 주변 인물들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 사실이고 오늘 한국일보 보도에 의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정영학 회계사와의 녹취록을 보면 김만배 씨가 이거 소개해주고 돈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즉 돈을 주고 소개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조우영 씨는 무슨 효과를 기대를 했겠죠. 그게 뭐든 간에. 그래서 이 소개를 해준 건 사실이다.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뭔가 커피를 마시고 첫 번째 조사에서는 힘들었던 수사가 두 번째 조사에서는 그게 이유가 뭐든 좀 수월해졌다. 커피 마셨다. 네. 이것은 조우영 씨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김만배 씨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남욱 변호사의 이제 증언에도 있고 조우영 씨 주변 인물들도 조우영 씨가 수사받고 오더니 커피 마셨다고 하더라. 그리고 잘 나왔다고 하더라. 라고 얘기를 했더라. 이 얘기는 또 공통적으로 증언이 나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는 또 사실인 건데 다만 김만배 씨하고 이재명 후보는 커피 타준 사람이 윤석열 후보라고 얘기하는 거고 조우영 씨는 그 당시에 수사검사였던 박모 검사가 커피 타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수사 과정인 건지 수사 이후인 건지는 주변에 하는 얘기하고 그다음에 지금 보신 이제 검찰 조서의 얘기하고는 다른데 네네. 어쨌든 커피를 타 마신 것은 박모 검사와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네. 이 모든 공통된 이제 좀 증언이 나오는 부분들, 공통 부분들만 모아놓고 보면은 김만배 씨가 윤석열 후보에게 영향을 주리라고 기대하면서 박영수 변호사를 소개했다. 요거 사실이고, 그 다음에 커피를 마시고 조사가 수월해졌다. 요거는 이제 어느 정도는 이 공통된 진술이 있고, 다만 당시 주인 검사였던 윤석열 검사하고 수사 검사였던 박모 검사 사이에 봐주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인지 또는 어떤 뭐 공감대가 있었던 것인지 전혀 일체의 그런 사안이었고 박영수 변호사만 그냥 뭐 애를 쓴 것인지 네. 어떤 일도 없었던 것인지 그건 알 수 없는 부분이다. 이거는 내일이 대선인데 뭐 하루 안에 밝혀지지 않겠죠. 그렇죠. 결국은 이 사건은 믿고 싶은 사람 믿고 이렇게 믿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믿고 저렇게 믿고 싶은 사람은 저렇게 믿는 사건으로 남아서 결국은 유권자들이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선거에 그럼 영향이 얼마나 있는 거냐.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이 대부분 가치 판단을 한 상태로 보여요. 아. 그래서 이게 뉴스에서는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고 뭐 굉장히 뭐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네네네. 선거판을 요동치게 한다거나 그런 정도의 위력은 또 아닐 것이다라고 보여서 결국은 유권자들이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이제 기가 막히게 생각을 하는 건데 뭐 아주 작은 사안들 김만배가 뭐라고 말했는데 그게 무슨 뜻이고 이렇게 서로 이제 엇갈리고 그러니까 저하고 이제 우리 최 대변인하고 이제 같이 말이 엇갈리니까 한번 그럼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최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지금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크게 보시자 이거예요. 크게. 성남시장 시절에 벌어졌던 2014년도의 대장동 비리는 이거를 설계하고 결재를 했던 이재명 후보 책임이다라고 해서 이른바 이재명 게이트라고 하는 게 국민의힘과 국민 상당수가 그렇게 믿고 있는 사안입니다. 여기에서 이재명 후보가 직접적으로 돈을 먹었네 안 먹었네 뭐 직접 관련이 있네 없네 배임의 책임이 있네 없네는 법적인 문제니까 좀 빼놓자 이겁니다. 이 일은 성남에서 벌어졌고
성남시장은 이재명이었고 여기에서 김만배 일당은 이재명의 측근들하고 같이 몰려다녔기 때문에 이거는 대장동 비리는 이재명 게이트라고 명명을 하는 게 지금까지의 흐름이었는데 선거 과정에서 느닷없이 윤석열 게이트라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게이트라고. 네. 그리고 국민의힘 게이트라며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목청을 높여서 이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딱 하나만 말씀을 저도 드리겠습니다. 반론기를 주십시오. 2014년도에 대장동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성남시장 이재명이었어요. 그 당시에 윤석열 좌천돼서 대구 고검에 쫓겨갔던 검사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윤석열 게이트가 되려면 3년 전에 타임머신을 타고 윤석열 당시 검사가 앞으로 3년 뒤에 성남이라는 곳에서 대장동이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프로젝트가 돼서 큰 돈벌이가 생길 것을 예상을 하고 미리 예지를 하고 이 부산저축은행 대출 사건, 부실 대출 사건을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3년 뒤에 대장동에다 대출을 알선해줄 요 조우형이라는 브로커를 봐주는 겁니다. 3년 뒤에 일어날 일을 미리 예지를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봐줬기 때문에 대출이 일어나서 3년 뒤에 대장동이라고 하는 이 비리가 생겼다. 이게 지금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십니까? 이래놓고 지금에 와서 윤석열 게이트라고 이게 뒤집어 씌우고 몸통을 바꿔치기 하려고 하는 이재명 후보의 그 뻔뻔함에 기가 막힐 뿐이다. 그 얘기입니다. 일단 최재현 대변인 말씀 듣고 네. 제가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볼게요. 네, 대장동에 관련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정말 전 국민들한테 많은 분들이 지켜보실 정도로 많은 의혹을 받고 정말 모든 언론이 다 이재명 후보에게 대장동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고 심지어는 본인이 안 나가도 되는 경기도지사 시절에 안 나가도 되는 국감까지 출석해서 국민의힘의 모든 의원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걸 다 물어봐라. 그리고는 나온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대장동 관련해서 도움 받은 사람이라고 드러난 사람은 곽영수 전 검사 아니 곽상도 전 검사하고 네네. 전 국민의힘 의원하고 박영수 특검 그 윤석열 후보 밑에서 당시 일했던 분하고 윤석열 후보의 아버지가 김만배 누나한테 집을 팔아서 돈을 받은 것 그것은 사실이죠. 그것은 이제 국민의힘도 인정을 하는 것이고 계속 언급을 안 하시는데 그것은 드러난 사실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10원도 받은 게 없고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의 아버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대장동의 김만배와 관련해서 돈이 오고 갔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한 가지가 있고 또 다른 것은 특검을 하자라고 민주당도 얘기를 했고 국민의힘도 얘기를 했는데 국민의힘은 그 가운데 조건이 있었어요. 부산저축은행은 빼고 특검하자.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는 빼고 특검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항의를 한 것이고 네. 가차 없이 성역 없이 모든 것에 대해서 특검을 하고 아니 왜 정말 당당하고 이렇게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왜 다음에 당선되면 누가 당선되든지 대장동에 대해서 특검하고 문제가 있으면은 대통령도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를 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 어떻게 대통령직을 거냐 뭐 윤석열 후보는 뭐 검찰이 수사하면 되지라는 식으로 계속 말을 피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여러분들께서도 이 과도한 네거티브 때문에 많이 또 이 얘기를 하냐라고 네. 생각하실 것 같고 저도 사실 경제 전문가가 왜 대장동 얘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지 안타깝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정말 이거 정말 누가 잘못했는지는 나중에 밝혀야 되고 네. 누가 밝혀져야 당선되든 된다. 책임도 질 수 있는 사람이 더 당당한 것이 아닌가. 왜 윤석열 후보는 지금이라도 네. 당선돼도 만약이라도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라고 네. 한마디를 못 하실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볼게요. 최근에 논란이 됐던 것 중 하나가 또 이재명 후보의 옛 비서, 수행비서가 대법원에 작업해 놓은 게 많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나와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내용을 좀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게 그거예요. 이제 2019년 9월에 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이재명 후보죠. 지금은 후보인데 당시 이제 당선 무효형을 받았는데 결과적으로는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뒤집혀서 무죄 취지의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대법원에 작업해 놓은 게 많았다라는 수행비서의 이제 그런 취지의 발언이 나오면서 일종의 뭐 재판 거래 의혹이 다시 또 불이 붙는 건가에 대해서 좀 의혹을 갖고 있는 시선들이 있는데 최재현 대변인께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죠? 네, 저도 이것을 보고 지금 공보단에서 이미 확인해가지고 지금 논평까지 냈고 확인까지 예. 해줬는데 네. 이 비서가 저 얘기를 했을 때는 이미 수행비서도 아니었고 네. 이분은 수년 전에 이미 해고돼서 그 당시에는 수행비서도 아니었고 네. 또 이 비서가 녹취록에서 얘기를 하는 그 대법관은 했던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전혀 사실관계와 맞지 않은 녹취록이라고 이미 공보단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명백한 허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게 허위가 될 수 있죠? 왜 이재명 후보는 참 안타까운 게 왜 데리고 있던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다 모른다 그래요. 다 잘렸다 그러고. 제가 왜 뭐, 허위인지를 제가 예, 좀 아니 이거를, 제가 뭐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이제 그쪽 원희 대변인 말씀 듣고 민주당 다시 얘기니까 여쭤볼게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뭐 이렇게 맞다 틀리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이재명 후보가 2020년도 대법원 판결 때 정치적으로 생명을 잃을 뻔했었죠. 그랬는데 기사회생해서 지금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까지 됐으니까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한테는 그때의 대법원 판결이 정치 생명이 걸려 있던 겁니다. 정치 생명이. 그때 저 2심대로 갔었으면 어디 대통령 후보가 됐겠어요. 그냥 정치 생명 자체가 당선 무효가 끝나서 됐다는 얘기를 당선 말씀하신 무효되고 출마 못하고 대통령 후보는커녕 아무것도 아닌 상태가 되는 건데 네. 기적적으로 거기서 살아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서 대통령 후보까지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 이재명 후보한테는 그 대법원 판결이 인생에서 그거보다 더 중요하지는 없었을 거예요. 근데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법원이라는 데가 어떤 데인데 대법원들이 이재명 후보도 아니고 이재명 후보를 수행을 했던 비서가 대법원의 작업을 다 하고 라인을 깔아놓고 대법원 판결 결과까지 저렇게 정확하게 예측이 가능했지? 이거는 그냥 잘 될 거야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용을 들어보면은 다 작업해놨고 될 거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인 권순일 대법관이란 분이 그 화천대유의 김만배 밑에 가서 고문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그 대법관실에 8번이나 김만배가 갔다. 방문 장소를 방문을 하고 다 적고 그러면서 김만배가 걱정하지 말라고 다 그 라인 다 깔아놨다고 했다는 그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놓고 보면은 이 수행비서 옛날에 잘려가지고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일은 아닌 거죠. 그거는 아니죠. 다시 여쭤볼까요? 네, 사실관계가 아닙니다. 이미 사실관계가 아니라고 과거에도 밝힌 적이 있고 법적 조치까지 예고한 사안이 있고 왜 사실관계가 아닌지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밝혔는데 이것을 다시 이렇게 선거 이틀 전에 우려먹는다고 해야 되나요? 재탕을 하시는 것에 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사실관계가 아닌 이유, 공보단에서 명백하게 모든 언론에 알린 것이 2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로 이 보도에 언급된 백모 씨는 2013년 이후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아무런 일을 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2013년이요. 2013년이요. 두 번째로는 지금 권순일 대법관에 대해서 작업을 했다 그러는데 권순일 대법관의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를 담당했던 서부 소속의 대법관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권순일 대법관이 그 이재명 후보 무죄 판결을 냈을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던 대법관 아니신가요? 그 사실관계를 부인하시는 겁니까? 네, 제가 이것은 저희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미 언론에 발표한 내용인데요. 네. 권순일 대법관은 이재명 후보 사건을 담당했던 소부 소속 대법관이 아니고 전원 합의체 회부를 요청한 제2부는 제가 대법관 이름까지 말씀드릴까요? 이 이름을 포함했을 때는 권순일 대법관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글쎄요. 그럼 그동안에 나왔던 수많은 그런 그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왜 가만히 계셨을까요? 지난 한 1년 동안 권순일 대법관이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생명력을 연장시켜줬고 이 무죄 판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두 분이고 노정희 선관위원장도 무죄 판결에 역할을 하셨던 그런 대법관으로 그동안에 수만 건의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왜 이제 와서 아니라 하시는지 저는 잘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언론에서도 충분히 이게 아니라고 밝힌 적이 있고요. 네. 이게 처음 밝힌 것도 아니고 그래요? 권순일 대법관도 본인이 전혀 사실무근이며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고 네. 그 전혀 대법관이 들어보지 못한 소리고 김만배 씨를 본 적도 없다. 김만배 씨조차도 이것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바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언론에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럼 그 권순일 대법관님은 왜 그렇다면 김만배 밑에 그 하고 많은 로펌들 다 화천대유 놔두시고 고문으로 화천대유 갔는지? 고문으로 가셔서 예. 월 1,500만 원씩을 받았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럼 그동안에 사실관계 아니라고 왜 고소하시고 언론을 상대로 해서 아무런 이의 제기를 안 하셨는지 그런 것도 참 궁금증으로 좀 나왔는데 이제 선거 하루 남았는데 네. 저는 일단 여기서 그 뭐 지금 말씀하신 수행비서 대법원 관련돼서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요지였고요. 그 외에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이고 결국은 이 너무 많은 이 의혹에 대해서 저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제대로 밝히고 법적 책임이라든지 모든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이 서의 사실을 가지고 당선이 된 거 아닙니까? 누가 거짓말을 했든지. 그래서 이것은 당선도 취소돼야 될 만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사안도 유권자들이 판단하기가 굉장히 좀 애매해진 상태로 투표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죠. 지금 이제 나와 있는 이 녹취록이라고 하는 지금은 또 이 백모 씨가 하는 몇 네. 마디 얘기이지 않습니까? 네, 네. 이 몇 마디 얘기를 가지고 뒤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어떤 맥락이 있었는지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얘기를 왜 하고 있는지 누구에게 어떤 의도로 하고 있는 것인지 뭐 민주당에서는 이게 일종의 허세를 부리고 있는 거다라고 했는데 네. 뭐 허세를 그냥 부리진 않았겠죠. 무슨 뭐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뭔지 근데 확인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왈가왈부할 만한 그런 거리가 없는데 다만 제가 좀 뭐랄까 좀 씁쓸하게 생각하는 것은 네. 두 분이 이제 말씀을 하실 때 이제 예를 들면 한쪽 후보에 불리한 내용이 나오면 김만배 씨는 뭐 굉장히 무능한 사람이고 또 다른 후보에게 또 이렇게 불리한 내용이 나오면은 김만배 씨는 뭐 이 대법관도 쥐락펴락하고 뭐 대단한 사람이 됩니다. 어떤 세계에서는 김만배 씨가 검찰 수사에 얼마든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어떤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고 또 반대되는 상황도 있고 그래서 혼란스럽게 그지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언론이나 그다음에 이제 정치권에서 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된다는 그런 과제가 남는 건데 다만 문제 제기를 할 때 네. 언론 보도의 배경이나 의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 과하게 추정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게 앞서 원희리 대변인도 말씀하셨는데 뭐 뉴스타파에 돈을 받는 전문위원이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다. 그래서 이게 의심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잘 아시겠지만 언론노조 위원장 출신이기 때문에 김만배 씨하고 만나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같은 한국일보 또는 자매지 또는 계열사 출신이기 때문에 옛날부터 알았기 때문에 대화를 한 거예요. 그리고 언론노조와는 별 관계가 없는 사안인데 이것을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언론노조가 어떤 뭐 이 전위대이고 천병이고 그래서 이걸 있다. 뜯어 고치겠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언론계 입장에서는 그냥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얘기란 말입니다. 그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는 그런 해명이나 네. 이런 것들은 필요하지만 이 언론 보도의 배후를 공격하고 앞으로 언론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함부로 좀 후보들이 얘기하는 거는 자제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제가 조금 여기까지 더, 좀 듣겠습니다. 사실 이제 본투표를 하루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논란들이 좀 유권자들의 눈을 흐리게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되지만 유권자들이 갖고 있는 소신을 소중한 한 표로 잘 구현해내기를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지은 대변인, 원희리 대변인, 김민아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스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